저게 무슨 차야? 서울서 누가 왔나?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종친의 날. 낡은 트럭과 경운기들 사이로 시골 마을에서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최고급 빨간색 벤틀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열자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가 우아하게 내렸죠.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 5대 독자 타령하시더니 제가 손자 둘을 한 번에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여자의 양손을 잡고 내린 아들을 쏙 빼닮은 두 아이.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 전 대를 못 잇는다고 비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가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날. 과연 이 종갓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래된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안동의 어느 한적한 마을 어귀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집안의 가장 큰 행사인 종친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마당에는 수십 명의 친척들이 모여 전을 부치고 술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시루떡 찌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했죠. 그때였어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낮게 깔리는 웅장한 엔진 소리가 사람들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전을 부치던 아주머니들도 막걸리를 나르던 아저씨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대문 쪽을 바라보았죠.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곳으로 흙먼지를 하얗게 일으키며 들어선 차는 시골 마을에서는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빨간색 벤틀리였습니다. 육중하면서도 날렵한 차체가 마당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멈춰서자 시끄럽던 종친회장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게 무슨 차야? 서울서 누가 왔나? 어이구, 번쩍번쩍한 것 좀 봐. 우리 집안에 저런 차 타는 사람이 있었나? 친척 중 한 명이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복을 차려입은 수행기사가 급히 내려 뒷좌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죠. 그 안에는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인 시어머니 영자조차 평생 앉아보지 못한 차 안의 가장 좋은 좌석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날렵한 명품 구두굽이 먼저 땅을 디뎠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눈이 부실 정도로 멋진 명품 정장을 입은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마당을 둘러보았죠. 그녀의 얼굴은 3년 전 눈물범벅이 되어 쫓겨나던 그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이 수연이를 알아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할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이의 뒤를 이어 똑같은 디자인의 고급 정장을 맞춰 입은 남자아이 쌍둥이가 차례로 내린 거예요. 세상에, 저 애들 좀 봐.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 수연이 아니야? 3년 전에 쫓겨난 그 며느리잖아. 대청마루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시어머니 영자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와장창 깨졌지만 영자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한 듯 했죠. 그 옆에 멍하니 서 있던 전 남편 민석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는 눈을 비비며 수연이와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어요. 수연이는 보란 듯이 두 아이의 손을 양쪽으로 꽉 잡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영자의 코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수연이의 그림자가 영자의 얼굴 위로 서늘하게 드리워졌죠.
수연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토록 장손 타령을 하시더니 제가 손자 둘을 한 번에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영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이 설마. 네, 맞아요. 어머니가 대 끊긴다고 저를 내쫓으실 때 제 뱃속에 있던 아이들입니다. 수연이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그 말 한마디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천둥처럼 꽂혔어요. 영자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영자를 내려다보는 수연이의 눈빛에는 지난 3년간의 한이 서려 있었죠. 이야기는 수연이가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던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어느 겨울, 안동 종갓집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어요. 부엌에서는 수연이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쌀을 씻고 있었죠. 살을 애는 듯한 찬물에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수연이는 밴드 하나 붙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문중 어르신들이 오시는 날이라 아침상만 50인분을 차려야 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과 뜨거운 국을 나르느라 수연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연이는 밥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상태였죠. 아침 식사가 시작되자 안방마님 영자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간 하나를 못 맞춰? 수연이가 황급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됐어. 입맛 다 떨어졌다. 어유한심해. 영자는 숟가락을 상의로 집어던지듯 놓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어요. 사실 국은 짜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연이를 구박하고 싶어서 트집을 잡는 것뿐이었죠. 영자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밥상머리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번 달에도 소식 없지? 병원에서는 뭐라더냐? 수연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기다려? 5년이다, 5년. 남들은 결혼해서 1년만 지나도 쑥쑥 잘만 낳는 애를 너는 왜 소식이 없어? 며느리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냐? 배를 못 잇는 거야. 뻔뻔하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영자의 고함 소리에 수연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옆에서 밥을 먹던 남편 민석이는 어머니의 폭언을 듣고도 모른 척 반찬만 집어먹고 있었죠. 수연이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석이를 바라보았지만 민석이는 헛기침만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오히려 민석이가 툭 던진 말은 수연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당신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지. 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래? 수연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던 건 수연이 자신이었으니까요. 수연이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수연이의 등 뒤로 영자의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죠. 어휴, 저 곰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어. 내가 못 살아, 정말. 수연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하다는 난임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는 수연이의 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남편 민석이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견을 비쳤죠. 수연이는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알리려 했지만 말도 꺼내기 전에 면박만 당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민석이가 문제라고? 어디서 감히 남편 탓을 해?
네가 밭이 안 좋으니까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 아니냐. 영자는 병원 진단 따위는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자는 용하다는 무당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작두를 타며 구판을 벌이는 무당은 수연이를 향해 팥과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나쁜 기운이 끼었어. 저 여자가 들어오면서 집안에 부정이 탔단 말이야. 무당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수연이는 온몸에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마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집안의 온갖 허드렛 일과 대소사를 챙기느라 수연이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장독을 옮기다 수연이가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어요. 하지만 영자는 걱정은커녕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쯧쯧, 몸이 저렇게 비실비실해서야 원. 어디서 저런 약골이 들어와서 장손을 못 갖는 거야. 사돈댁에서 뭘 먹여 키웠길래 저 모양이야?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영자의 말에 수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는 수연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종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수연이가 차려내온 음식들을 먹으며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직도 소식이 없다면서? 이 집안대가 끊기면 큰일인데. 그러게 말이야. 민석이도 참 딱하지. 저런 여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수연이는 그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자가 친척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지. 새로운 며느리감을 알아봐야 하나 아니면. 영자는 말끝을 흐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첩을 들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친척들은 놀라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영자의 말을 부추겼습니다. 형님, 그래도 되는 이어야지요. 요즘 세상에 흉될 것도 없어요. 맞아요. 다른 여자를 들여서라도 장손을 봐야 조상님들 뵐 면목이 있죠. 수연이는 부엌 문 뒤에 숨어서 그 끔찍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는 민석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니 좀 말려줘요.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병원 한 번만 더 가봐요. 저번에 냉동해 둔 배아도 남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시술 한 번만 더 해봐요. 네. 수연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민석이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좀 그만해. 나도 지쳤어. 병원 들락거리는 것도 지겹고 어머니 잔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해. 네가 알아서 어머니 마음 좀 돌려보던가. 민석이는 수연이를 뿌리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차가운 마루에 홀로 남겨진 수연이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죠.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영자의 은밀한 통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봤는데 아주 튼튼해 보이더라. 나이도 어리고 싹싹하고 서울에서 갈 곳 없어서 헤매고 있다며? 옳지, 그래. 우리 집으로 보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몸만 튼튼하면 돼. 아들만 잘 낳으면 내가 보석이고 뭐고 다 해줄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영자가 말하는 젊고 튼튼한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라는 것을요. 수연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시댁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남편에 대한 신락 같은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였죠.
어두운 마루에 앉아있는 수연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영자가 수연이가 듣던 통화 내용대로 낯선 여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누가 봐도 종갓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죠. 영자는 수연이를 불러 세우더니 뻔뻔한 얼굴로 소개를 했어요. 인사해라. 내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아인데 서울에서 잠시 내려와서 지내기로 했다. 이름은 미라야. 당분간 사랑채에서 지낼 거니까 네가 밥이랑 빨래 좀 챙겨줘라. 미라가 생글생글 웃으며 수연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김미라라고 해요. 제가 살림은 잘 모르지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미라의 눈빛은 수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고 있었죠.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영자와 민석이가 보는 앞에서는 수연이를 형님, 형님하며 싹싹하게 따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수연이가 안 보는 틈만 나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수연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미라는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잠옷바람으로 민석이의 방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오빠, 나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오니까 너무 심심해. 오빠가 나랑 좀 놀아주면 안 돼? 민석이가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허, 방문을 함부로 열면 어떡해. 집사람이 보면 오해하겠어. 어머, 형님은 장 보러 갔잖아요. 그리고 오빠도 싫지 않은 눈치인데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요. 미라가 민석이의 팔에 가슴을 밀착시키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우유부단한 민석이는 미라의 진한 향수 냄새와 노골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죠. 결국 민석이의 방문은 안에서 굳게 잠겼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넘어갔어요. 오히려 미라를 은밀히 불러 보약을 지어주며 부추겼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약이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좋은 소식 가져다 주면 내가 널 며느리처럼, 아니, 내 친딸처럼 여겨줄게. 알았지? 어머, 고모님도 참. 제가 힘 좀 써볼게요. 미라가 보약 봉지를 받아들며 윙크를 날렸죠. 미라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수연이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여놓은 찌개에 몰래 소금을 왕창 붓거나 일부러 반찬 그릇을 깨뜨려 놓기 일쑤였어요. 식사 시간, 영자가 찌개를 한 입 떠먹더니 인상을 팍 썼습니다. 자, 너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나 고혈압으로 죽으라는 거야, 뭐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간을 봤는데. 수연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미라가 끼어들며 혀를 찼습니다. 형님, 아까 보니까 딴 생각하시느라 소금을 들이부으시던데요? 남편분한테 사랑 못 받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알겠는데 음식에 화풀이하면 안 되죠. 뭐라고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형님 요즘 표정 무섭잖아요. 미라의 이간질에 영자는 숟가락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동서한테 눈을 부라려. 못 베어 먹은 티를 내어 아주. 밥맛 떨어지니까 상치워. 수연이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민석이는 미라의 눈치를 보느라 수연이를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민석이의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수연이가 다가가서 고쳐 매주려는데 미라가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오빠 넥타이가 이게 뭐야? 형님은 센스도 없으셔. 제가 해드릴게요. 미라는 보란 듯이 민석이의 가슴팍에 손을 얹고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민석이는 수연이가 보고 있는데도 미라의 손길을 가만히 즐기고 있었죠.
수연이는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영자가 기다리던 사단이 났어요. 아침 식사 도중 미라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욱, 욱. 미라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자 영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영자는 밥숟가락을 던지듯 놓고 미라를 따라 화장실로 달려갔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미라가 수줍은 표정으로 영자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이게 정말이냐? 네, 고모님. 저 임신이래요. 영자는 테스트기를 들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장손이 들어섰구나. 조상님 감사합니다. 영자는 미라를 껴안고 등을 두드려주며 난리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수연이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죠. 영자가 수연이를 발견하더니 표정을 싹 바꾸고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이리 와서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안방에 마주 앉은 영자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수연이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도장 찍어라.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지? 하늘이 내린 핏줄이 들어섰다. 아이도 못 낳는 너는 이제 그만 물러나. 수연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어떻게? 법? 웃기지 마라. 대를 잇는 게 법보다 위야. 5년 동안 밥만 축내던 너랑은 차원이 달라. 미라 뱃속에 우리 민석이 핏줄이 있다는데 네가 무슨 염치로 버티겠다는 거야? 수연이는 민석이를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데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민석이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수연이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미라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잖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당신이 이해해줘. 수연이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비웃음을 날렸죠. 형님, 눈치 없게 왜 그러세요? 오빠가 곤란해하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수연이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명분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옷가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장부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영자가 종갓집 운영비와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작성했던 이중 장부였어요. 평소 영자가 이건 내 목숨줄이다라며 꽁꽁 숨겨두라고 시켰던 것이었죠.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언젠가 나를 지켜줄지도 몰라. 수연이는 장부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짐을 차에 싣는 척하며 민석의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몰래 뽑아 주머니에 챙겨 넣었어요. 미라와 민석이 모텔을 드나들던 증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수연이는 트렁크 하나만 달랑 든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온 혼수랑 위자료는 주셔야죠.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요구했지만 영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위자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걸로 퉁쳐도 내가 손해다. 10원 한 장 못 주니까 당장 나가. 영자는 수연이를 대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미라가 대문 옆에 서서 수연이에게 손을 흔들며 속삭였어요. 잘 가요, 형님. 이 집 안주인 자리는 이제 제 거예요. 쾅!
육중한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연이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처럼 들렸죠. 수연이는 쫓겨난 비참함에 친정 부모님에게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수연이는 정처 없이 걷다가 낡은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 누워 쪽잠을 자던 수연이는 배가 알싸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속옷에 붉은 피가 묻어 있었죠. 아! 수연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쫓겨나기 직전 민석이 몰래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배아이식 시술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쫓겨나는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열의 수연이는 모든 걸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구나. 내 인생에 아이는 없구나. 수연이는 병원에 가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종갓집에서는 미라가 왕비처럼 대접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그 시각, 수연이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추위와 절망을 견디고 있었죠. 수연이의 지난 5년은 종갓집 대문 너머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이는 차가운 강바람이 몰아치는 다리 난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쫓겨난 뒤 찜질방을 전전하며 가진 돈은 바닥이 났고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임신마저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거든요. 검은 강물이 넘실거리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수연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어머니,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수연이가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이 덮쳐왔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헛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수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아이고,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수연이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 응급실에서 수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다가왔어요. 정신이 좀 드십니까? 영양실조에 탈진 상태예요. 도대체 며칠을 굶으신 겁니까? 수연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수액 다 맞으면 나갈게요. 수연이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의사가 급히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환자분은 혼자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정을 취하셔야죠. 네, 그게 무슨...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예요. 그것도 아기집이 2개, 쌍둥이입니다. 수연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며칠 전에 하혈도 했는데요. 생리가 시작된 줄 알고. 아, 착상혈을 말씀하시는군요. 양이 적고 색이 옅었죠? 수정란이 자궁의 자리를 잡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산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붙어 있다는 신호였어요. 의사의 말에 수연이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나던 날의 그 피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생명의 신호였던 겁니다. 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어요. 살아있었어? 엄마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악착같이 붙어 있었구나. 초음파 모니터에 찍힌 콩알만한 2개의 점을 보자 수연이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수연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차.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지킬게. 보란 듯이 키워서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설 거야. 수연이는 뱃속에 두 생명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시각 종갓집 안방은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라의 비위를 맞추느라 영자의 등골이 휘고 있었죠. 미라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척 복대를 차고 비단 이불 위에 눕더니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어머님, 우리 장손이 안에서 축구를 하나 봐요. 발차기가 어찌나 센지 갈비뼈가 다 아프네. 영자는 그 말이 무슨 천상의 노래라도 되는 듯이 입이 귀에 걸려 달려왔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장손이 벌써부터 장군감이구나. 아이고, 기특해라. 근데 어머님, 애가 기운이 센 걸 보니까 고기가 당기네요. 그냥 고기 말고 강원도 횡성에서 당일 도축한 한우 특수 부위로요. 입에서 살살 녹는 거 아니면 못 먹겠어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사람 시켜서 구해오마. 모든 말만 해라. 영자는 지갑을 통째로 열어젖힐 기세였습니다. 미라는 교묘하게 웃으며 영자의 눈치를 살폈죠. 사실 미라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사채빚에 쫓기다 도망쳐 나온 전문 사기꾼이었거든요. 시골 노인네 하나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지. 미라는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현실은 지옥보다 더했습니다. 퇴원한 수연이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하루 종일 써서 뜨거운 물과 기름때와 씨름해야 했죠. 식당 사장은 수연이가 임산부라는 걸 알고도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아줌마,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그릇 쌓인 거 안 보여? 밥값 하려면 손 좀 빨리 놀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수연이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남들이 남긴 잔반을 모아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허겁지겁 끼니를 때울 때면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건강하면 돼. 반면 미라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서울에 있는 아빠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대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데 태교에 너무 안 좋아요. 무서워서 잠도 안 오고. 뭐, 사돈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게야? 급한 불만 끄면 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시다고. 혹시 문중 땅 문서 잠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장손 낳고 나면 아빠가 2배로 갚으신댔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종갓집 선상과 문중 땅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집안의 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미라가 배를 감싸쥐고 배 아파. 애가 놀랐나 봐요. 라며 연기를 시작하자 영자의 이성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내 손주 놀라면 큰일이지.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결국 영자는 집안 어르신들 몰래 선상과 땅 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액을 미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미라는 그 돈을 받자마자 자신의 차명 계좌로 빼돌렸죠. 남편 민석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미라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들이는 걸 봤거든요. 여보, 당신 친정 빚 갚는다고 돈 가져간 거 아니었어? 저 쇼핑백들은 다 뭐야? 민석이가 따지자 미라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했습니다. 오빠, 이거 다 나중에 우리 아들 물려줄 재산이야.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애도 쑥쑥 크지. 쪼잔하게 왜 그래? 장손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아니, 그게 아니라. 장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민석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미라가 말한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종갓집 재산은 이미 야금야금 미라의 주머니로 들어간 뒤였죠. 어느 날 밤 미라가 짐 가방을 챙겨 들고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에 가서 몸 풀고 올게요.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산후조리원 비용이랑 병원비 좀 넉넉하게 주세요. 우리 장손 최고급으로 낳아야죠. 영자는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두툼한 봉투를 미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 그래. 몸조리 잘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안고 오너라. 내 눈 빠지게 기다리마. 네, 어머님. 다녀올게요. 미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미라는 몰래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안방에 있는 영자의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수연이의 폐물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금가락지까지 몽땅 가방에 쓸어 담았죠. 어리석은 노인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다 갑니다. 미라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인기척이 없자 영자가 미라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얘야, 아침 먹고 가야지. 응? 하지만 미라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안방으로 달려가 보석함을 열어본 영자의 비명소리가 종갓집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아, 내 폐물, 내 돈, 이게 다 어디 갔어? 영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지만 미라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제야 영자는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죠. 장손도 며느리도 돈도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우리 집안이 망했어.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복을 내치고 뱀을 집안에 들이다니. 영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루 끝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민석이가 뛰어나와 어머니를 업고 뛰었지만 이미 종갓집은 빚더미에 앉은 채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뒤였죠. 수연이를 내쫓고 쌓아올린 그들의 욕망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도망치고 종갓집이 쑥대밭이 되었던 그 시각, 수연이는 낡은 식당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골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앞치마 끈이 꽉 끼었지만 수연이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주방장은 담배를 피우러 나가버렸고 식당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 돈만 세고 있었거든요. 그때 말수간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품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장 회장이었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기본 메뉴인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가 끓인 국밥이 장 회장의 앞에 놓였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든 장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은, 아니, 이 조미료 범벅인 식당에서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지? 장 회장은 숟가락을 놓더니 주방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사장, 잠깐 이리 좀 와보시오. 이 국물 누가 끓인 겁니까? 사장은 혹시 음식 타박이라도 듣는 줄 알고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주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수연이를 손가락질하며 핑계를 댔죠.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임산부 아줌마가 간을 잘못 맞췄나 보네요. 제가 당장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야, 너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사장이 수연이의 등을 떠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연이는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장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장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부른 건 칭찬을 하려고 부른 겁니다. 네, 칭찬이요? 이 국물 맛 예사솜씨가 아닙니다. 수백 년 된 종갓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진짜 백이에요. 여보시오, 새댁. 이름이 뭐요?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수연입니다. 수연 씨, 당신 같은 인재가 이런 곳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 회사로 와요. 내가 당신 실력을 제대로 키워주겠소. 그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동아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불룩한 배를 감싸 안으며 장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장 회장은 약속대로 수연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수연이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마친 뒤 곧바로 장 회장의 회사인 진맛식품의 개발팀장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이가 밤낮으로 연구해 내놓은 첫 번째 제품은 종갓집 며느리의 비밀 육수라는 밀키트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홈쇼핑 방송 1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거든요. 대표님, 주문 전화가 폭주해서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에요. 대박입니다. 백화점에서도 입점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수연이의 이름은 식품업계의 새로운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죠. 3년 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연이를 쏙 빼닮은 귀여운 남자아이 둘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바로 수연이의 쌍둥이 아들, 도연이와 도진이었죠. 엄마, 형아가 내 자동차 뺏어갔어. 아니야, 도연이가 먼저 밀었단 말이야. 수연이는 아이들의 투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비참한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연이는 세련된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CEO의 눈빛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이는 아이들을 양팔에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왕자님들, 오늘 엄마랑 어디 갈지 알지? 할머니랑. 아빠라는 사람 만나러 갈 거야. 아빠가 뭐야? 먹는 거야? 천진난만하게 묻는 아이들을 보며 수연이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한편 몰락한 종갓집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안방 곳곳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영자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알아누워 있었죠. 미라가 훔쳐간 폐물은 물론이고 민석이가 사기를 당해 날린 돈 때문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마루에서 소주병을 까고 있던 민석이가 퀭한 눈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쌀뚝 비었어요. 돈 좀 없어요? 종친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차비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자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 썩을 놈아, 네가 사람이냐? 마누라 도망가게 만들고 사기꾼한테 홀려서 집안 말아먹은 주제에 무슨 밥 타령이야.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복덩이 수연이를 내쫓고. 영자는 3년 전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때 민석이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빚쟁이의 독촉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 선생님. 제가 이번 종친회만 끝나면 문중 땅 팔아서라도 갚는다니까요.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석이는 비굴하게 전화를 끊고는 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종친회 때 큰아버지한테 사정 좀 해봐요.
문중 땅 명의만 제 앞으로 돌려달라고요. 그거라도 팔아야 우리 살아요. 미친놈. 조상님 볼 면목도 없다. 영자는 한숨을 쉬며 낡은 한복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두 모자는 덜덜거리는 낡은 트럭을 타고 종친회장으로 향했죠. 그 시각 수연이의 사무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표님, 알아보신 대로 최영자 씨 댁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번 종친회 때 문중 어르신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닐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채권자들이 종친회장에 들이닥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수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죠.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겠네요.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장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연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죠. 이 대표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장 회장은 주머니에서 차키 하나를 꺼내 수연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키에는 날개 모양의 비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바로 최고급 세단 벤틀리의 차키였습니다. 이거 타고 가요. 기사도 대기시켜뒀습니다. 가서 보여줘요. 당신이 그리고 당신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오란 말입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수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보다 더 자신을 챙겨주는 장 회장의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잘 다녀오겠습니다. 수연이는 벤틀리 키를 꽉 쥐었습니다. 퇴근 후 수연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수연이가 직접 디자인해서 맞춘 최고급 정장을 입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줄줄 흐르는 쌍둥이의 모습은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였죠. 아파트 입구에는 빨간색 벤틀리가 위용을 뽐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자 아이들이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우와, 엄마, 우리 이 큰 차 타고 가는 거야? 응, 도연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수연이는 아이들을 태우고 자신도 상석에 올라탔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자 지난 3년간의 서름과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던 새벽, 쫓겨나던 날의 비참함, 다리 위에서의 절망.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안동으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벤틀리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연이는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기다리세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 내가 받은 고통,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러 갑니다. 수연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3년 전 맨발로 쫓겨났던 그 대문 앞을 향해 수연이의 화려하고 통쾌한 복수국은 이제 막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마당 한가운데 멈춰선 빨간색 벤틀리의 위용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주차된 낡은 트럭이나 소형차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였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수연이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영자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전 남편 민석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어요. 그 서늘한 눈빛에 영자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홀린 듯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연이가 아니라
그녀의 양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누가 봐도 민석이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은 의심할 여지 없는 그의 핏줄이었거든요. 수연아, 저 아이들, 설마. 민석이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수연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비서에게 눈짓을 했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민석이의 가슴팍에 던지듯 건넸습니다. 허둥지둥 봉투를 연 민석이의 손에서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떨어졌죠. 그것은 3년 전 수연이가 쫓겨나기 직전 시술받았던 냉동 배아이식 기록지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봐. 당신 입으로 그랬지? 내가 밭이 안 좋아서 씨를 못 품는 거라고. 근데 어쩌니? 당신 씨앗이 문제였는데 내 노력 덕분에 이렇게 기적처럼 싹을 틔웠네. 민석이는 종이에 적힌 친자관계 성립 99.99%라는 숫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종친회에 모인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달려들었어요. 뭐야? 어디 좀 보자. 세상에. 그럼 저 아이들이 다 민석이 핏줄이란 말이야? 쫓겨난 며느리가 아들 쌍둥이를 낳아왔어. 그것도 장손을 둘이나.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영자의 귀에는 딱 한 단어만 꽂혔죠. 장손. 그토록 목매달아 기원했던 데를 이을 아들이 그것도 둘이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영자는 바닥을 기어가듯 수연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의 다리를 잡으려 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내 강아지들. 할미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어디 얼굴 좀 자세히 보자. 영자의 손이 아이의 바지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연이가 영자의 손등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매섭던지 영자의 손등이 금세 벌겋게 부어올랐죠. 어디 감히 더러운 손을 대세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싸늘했습니다. 영자는 맞은 손을 부여잡고 멍하니 수연이를 올려다보았어요. 수연아, 그래도 내가 할미인데. 할미요? 누가 할미입니까? 어머니는 3년 전에 저를 내쫓으실 때 이 뱃속에 있던 아이들도 같이 버리신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칠거지약 운운하면서 숟가락 집어 던지시던 거. 첩 드린다고 좋아라 춤추시던 거. 수연이의 서슬퍼런 말에 영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고 수연이 뒤로 숨자 수연이는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죠. 똑똑히 보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혼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냈는지, 제가 타고 온 차,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제 아이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제가 피땀 흘려 이룬 겁니다. 어머니 도움? 단 10원 한 장도 없었어요. 그제야 사람들의 눈에 수연이의 화려한 차림새와 뒤에 서 있는 육중한 벤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검색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맞네, 맞아. 이수연 대표. 요즘 홈쇼핑만 틀면 나오는 그 대박난 식품회사 사장님이잖아. 연 매출이 몇백억이라던데. 어머, 몇백억? 친척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자와 민석이를 불쌍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연이에게 앞다투어 다가와 아부를 떨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질부. 아니, 사장님, 내 진작 알아봤지. 옛날부터 손끝이 야무지더니 결국 큰일을 해냈구먼. 세상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인물이 나올 줄 알았어. 조카 며느리, 나 기억하지? 예전에 내가 떡 하나 더 챙겨줬잖아. 그들은 수연이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영자와 민석이는 비참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가진 것 없이 쫓겨난 줄 알았던 며느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민석이는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아니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애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민석이가 수연이의 손을 잡으려 다가오자 뒤에 서 있던 수행기사가 거대한 몸집으로 민석이를 막아섰습니다. 민석이는 기사의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쳤죠. 수연이는 코웃음을 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이와 영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말했죠. 도연아, 도진아, 잘 봐도 엄마가 말했지? 세상에는 겉모습만 어른이고 속은 텅 빈 사람들이 있다고. 남을 괴롭히고 약속을 어기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 네, 엄마. 아이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첫째 도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저 할머니는 왜 계속 바닥에 앉아 있어? 우리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랬는데 바닥에 아무데나 앉아서 떼쓰는 건 거지들이나 하는 거래. 순간 종친회장에는 정적이 흘렀다가 곧이어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친척들은 배를 잡고 웃어대기 시작했죠. 푸아, 애가 아주 똑소리 나네. 그래, 거지가 따로 없지. 영자 형님, 손주한테 거지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슈. 영자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시뻘개졌습니다. 평생을 종갓집 안방마님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존심이 5살배기 손주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영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수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3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참교육이었으니까요. 수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영자의 발치에 툭 하고 던졌죠.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영자의 낡은 고무신 위로 쏟아졌습니다. 받으세요. 3년 전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날 때 어머니가 그러셨죠?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밥값 내놓고 나가라고. 이거면 5년치 밥값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겁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 빚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제 아이들과 제 인생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제 눈에 띄면 그땐 돈 봉투가 아니라 고소장이 날아갈 줄 아세요. 수연이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가자 얘들아. 여기는 공기가 너무 탁하다. 수연이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벤틀리로 걸어가자 친척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수연이와 아이들은 우아하게 차에 올랐죠.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신을 차린 영자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안 된다. 내 손주들이다. 못 간다. 이놈들아. 영자는 차 뒷공무니를 쫓아가며 악을 썼지만 벤틀리는 흙먼지만 남기고 매정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민석이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었고 영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굴러들어온 복을 내가 걷어찼구나. 장손이 둘이나 되는데. 으이구, 이 미친 노인네야.
영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종갓집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영자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잔칫집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죠. 멀어지는 차 안에서 수연이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영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수연이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 저 할머니 계속 울어. 둘째 도진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해주었죠. 놔두렴. 자신이 지은 죄를 씻어내려면 눈물 콧물 다 쏟아도 모자랄 테니까.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이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3년 전 쫓겨날 때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바람이 오늘은 수연이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팡파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영자와 민석이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의 비뚤어진 집착이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수연이의 벤틀리는 서울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앞 낡은 옷차림의 영자와 민석이가 초조한 얼굴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종친회에서 굴욕을 당한 두 사람은 밤새 분해서 잠 한숨 못 잤거든요. 영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민석이를 닥달했습니다. 야, 변호사가 용하다는 소문 확실한 거지? 내 손주들 무조건 찾아와야 한다. 그 돈 많은 며느리가 벌어놓은 재산도 다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고 말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인터넷에서 훅이 제일 좋은 곳으로 골랐으니까요. 일단 친권만 가져오면 양육비 명목으로 돈 뜯어내는 건 일도 아니래요. 민석이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 수연이를 내쫓았던 사실은 쏙 빼놓고 수연이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늘어놓았죠.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가 난처한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사정이 딱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친권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친모의 경제력이 월등하니까요. 게다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 재산 분할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영자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핏줄인데 내가 못 데려온다니.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야? 변호사는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은밀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양육권 소송을 걸어서 상대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거죠. 엄마 자격에 흠집을 내서 여론전을 펼치면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사업가는 합의를 보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합의금? 민석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놔두고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 아니 그 이상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얄팍한 조언은 두 모자의 욕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영자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그래, 돈이다. 내 손주들 얼굴 보는 값으로 돈이라도 왕창 뜯어내야지. 민석아, 너는 인터넷인가 뭔가 그거 해라. 나는 회사로 쳐들어갈 테니. 그날 오후 영자는 수연이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들으라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장손들을 못 보게 하네. 천하의 못돼 먹은 폐륜 며느리 물러가라. 직원들이 당황해서 몰려들었고 경비원들이 달려와 영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경비원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며 더 크게 악을 썼죠. 나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몸에 손을 대? 나는 이 회사 사장 시엄이다. 내 손주 내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로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기막힌 광경을 찍어대기 시작했죠. 보고를 받은 수연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업무 방해로 신고하고 끌어내세요.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경찰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영자는 수연이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석이는 PC방 구석에 처박혀 컵라면을 씹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아이디를 이용해 대형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하게 장손들을 뺏긴 아빠입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저는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뺏긴 불쌍한 아빠입니다. 아내가 돈을 좀 벌더니 시부모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 아이들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석이의 글솜씨는 형편없었지만 내용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돈 많은 아내의 갑질, 쫓겨난 시부모, 아이를 뺏긴 아빠. 자극적인 키워드들은 순식간에 알고리즘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폭발했고 댓글창에는 수연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죠. 돈 좀 벌었다고 남편을 무시해? 인성 쓰레기네. 저런 여자가 파는 음식은 안 먹어봐도 뻔하다. 불매 운동합시다. 애들이 불쌍하다. 아빠한테 보내줘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의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예정되어 있던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 속 악플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비겁한 인간들. 아이들을 건드려? 설상가상으로 민석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댓글 반응에 고무된 민석이는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도 되냥 착각에 빠져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 숨어 있던 민석이는 선생님 손을 잡고 나오는 도연이와 도진이를 발견하고 튀어나갔습니다. 도연아, 도진아, 아빠야, 아빠 왔다. 민석이는 양손에 과자와 장난감을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민석이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지난번 종친회에서 수연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아저씨 싫어. 저리 가.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연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유치원 선생님들이 민석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세요?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당장 물러가세요. 내가 애 아빠인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비켜. 내 새끼 내가 데려간다는데. 민석이는 선생님을 밀치고 아이들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며 발버둥 쳤죠. 그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수연이의 차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연이는 핸드백을 던져버리고 민석이에게 달려들어 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이 미친 인간아!
내 새끼 몸에 손대지 마. 수연이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민석이는 뺨을 감싸 쥐고 뻔뻔하게 대들었습니다. 때렸어? 지금 나 쳤냐고. 이거 폭행이야. 그리고 내가 내 자식 보러 왔는데. 네가 뭔데 막아? 당신이 아빠야? 3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돈 냄새 맡으니까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고 싶어?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주변 학부모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치떨리는 분노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에게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을 읽어 내려가는 수연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소장 잘 받았지? 흐흐, 여론도 내 편이고 법도 내 편인 것 같은데 어쩌냐? 원하는 게 뭐야? 아이들은 절대 못 줘. 누가 애새끼들 키운대? 귀찮게. 그냥 합의금으로 딱 10억만 내놔. 그럼 소송 취하해주고 인터넷 글도 싹 지워줄게. 어때? 깔끔하지? 수연이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장사를 하려는 저 추악한 속내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10억? 꿈깨. 단돈 10원도 너 같은 인간한테는 안 줘. 법정에서 보자고. 내가 너희들 뼈까지 발라버릴 테니까. 수연이는 전화를 끊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또 와? 도진이의 물음에 수연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다 해결했어. 아무도 너희들 못 건드려. 엄마가 지켜줄 거야. 수연이는 밤새 아이들 곁을 지키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장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최고의 변호인단이 필요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고 싶습니다. 장 회장은 수연이의 눈빛에서 3년 전 국밥 한 그릇을 끓여내던 그 절실함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어미의 눈빛이었죠. 알겠네. 내 고문 변호사 팀을 전부 붙여주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한 사람들로만 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와. 장 회장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수연이는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3년 전 챙겨두었던 낡은 휴대폰과 메모리 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영자의 이중 장부 사진들을 펼쳐놓았죠. 어머니, 그리고 박민석. 당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게. 수연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뻔뻔한 탐욕으로 무장한 시댁과 아이들을 지키려는 수연이의 전쟁은 이제 법정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석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워낙 화제가 된 탓에 성공한 여성 CEO의 친권 다툼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거든요. 법정 복도 끝에서 영자와 민석이가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짐짓 피해자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옷을 입고 풀 죽은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에서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연이의 뒤로는
국내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 5명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민석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쪽 변호사들. TV에서 보던 사람들 아니에요?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기죽지 마. 우린 잃을 게 없다. 쟤는 지킬 게 많아서 우리가 유리해. 알았지? 영자는 민석이의 옆구리를 찌르며 억지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민석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박민석 씨는 아이들을 뺏긴 피해자입니다. 피고 이수연 씨는 경제력을 무기로 아이들과 아빠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시급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민석이에게 동정적이었거든요. 판사가 수연이 측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수연이 측 수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들어 올렸죠.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3년 전 피고가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의 녹취 파일입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위자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10원 한 장 못 주니까 당장 나가. 미라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민석이와 미라의 뻔뻔한 대화 내용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지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민석이는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원고 박민석 씨의 외도 증거입니다. 피고는 쫓겨나기 직전 우연히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원고와 상간녀 김미라 씨가 모텔을 드나드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민석이와 미라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비난의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느라 바빴죠.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책상 밑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불법 증거라고요. 민석이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수연이 측 변호사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민석이가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던 내용이었죠. 그냥 합의금으로 딱 10억만 내놔. 그럼 소송 취하해주고 인터넷 글도 싹 지워줄게. 적나라한 협박 음성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피해자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돈에 미친 파렴치한만 남았으니까요. 판사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원고, 이 목소리 본인 맞습니까? 그게 홧김에 민석이는 말문이 막혀 어버버거렸습니다. 수연이는 증인석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들은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대를 이을 도구와 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3년 전 뱃속에 있던 아이들을 버린 것도, 지금 아이들을 찾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것도 모두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수연이의 호소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승패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수연이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이수연 씨가 3년 전 시댁에서 발견하고 촬영해둔 원고 최영자 씨의 이중 장부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수년간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탈세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뭐, 자, 장부. 영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숨겨두었던 장부가 수연이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원고 최영자와 박민석은 빚을 갚기 위해 문중 소유의 땅을 몰래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여기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영자와 민석이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영자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우린 비밀로 했는데. 변호사가 영자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두 분이 땅을 팔려고 만났던 매수인은 증거 확보를 위해 장 회장님이 보내신 대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함정에 걸리신 겁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영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판사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판결봉을 들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 박민석의 친권 상실과 더불어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쾅, 쾅, 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자 씨, 박민석 씨, 횡령, 탈세,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자는 발버둥을 치며 수연이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수연아,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민석이는 죄가 없다. 다 내가 시킨 거야. 이거 난 억울해. 이거 다 모함이야. 민석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수연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끌려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법의 심판 달게 받으세요. 그게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영자는 수연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기자들이 몰려와 수갑찬 영자와 민석이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뉴스 속보로 탐욕이 부른 몰락, 폐륜 가족의 최후라는 자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수연이는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민석이가 올렸던 인터넷 글은 거짓임이 밝혀졌고 오히려 수연이의 억울한 사연과 당당한 대처가 알려지면서 그녀는 국민 워너비 CEO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쳤고 불매운동은 응원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에 수감된 민석이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내연녀 미라가 다른 남자에게 사기를 치려다 잡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죠. 유치장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내 돈 내놔. 웃기고 있네. 멍청한 네가 속은 거지 누가 속으래. 주제 파악이나 해. 결국 두 사람은 교도관들에게 끌려가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주인이 사라진 종갓집은 세무조사와 위조 사건의 여파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가문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붙었죠. 수연이는 경매에 나온 종갓집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미혼모와 학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로 기증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서린 곳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수연이의 통 큰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이는 텅 빈 법정 복도를 걸어 나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고 투명했죠. 수연이는 핸드백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얘들아,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가 해냈어. 수연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여자의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쪽 방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영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감옥에서 나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영자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했던 종갓집 안방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백발이 성성한 초라한 노파만이 남아있었죠. 영자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끝에 서서 배급받은 식판에는 김치 몇 조각과 묽은 국이 전부였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밥을 입에 넣으려던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국그릇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년 전 며느리 수연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웠거든요. 짜다고 타박하며 밥그릇을 집어 던졌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지. 복을 제 발로 차버리고 귀한 며느리를 쫓아냈으니 천벌을 받는 게야. 영자는 식판을 비우고 힘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도로 위를 매끄럽게 지나가는 빨간색 고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영자는 화들짝 놀라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차는 벤틀리였거든요. 차 안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타고 있었죠. 영자는 그 차가 수연이의 차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벤틀리만 보면 수연이에게 당했던 그날의 굴욕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떠올라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내 손주들, 지금쯤 많이 컸겠지. 할미가 보고 싶구나. 영자는 멀어지는 착공무늬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갈 곳 없는 영자의 발걸음이 무거웠죠. 한편 민석이의 삶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과자라는 딱지가 붙은 민석이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벌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일이 없는 날에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죠. 술에 취한 민석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 거기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왕년에는 안동 김씨 종갓집 장손이었어. 벤틀리 타는 마누라랑 살았던 사람이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민석이를 피했습니다. 어휴, 저 사람 또 시작이네. 술만 마시면 헛소리야. 그러게 말이야. 젊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민석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아들들이 쌍둥이야. 그것도 아들 둘. 내가 걔네들만 데려왔어도 인생 펴는 건데. 으이구, 내 팔자야. 민석이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널브러졌습니다. 대를 잇겠다는 허영심과 돈에 대한 탐욕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한 것이었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민석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장손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영자가 살던 안동의 종갓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은 그대로였지만 칙칙했던 담벼락은 밝은 색으로 칠해졌고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죠. 대문 앞에는 새희망 쉼터라는 따뜻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쉼터의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수연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수연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죠. 여러분, 이곳은 과거 저에게 눈물과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 곳 없는 미혼모들과 학대받는 여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구박하고 쫓아냈던 차가운 공간이 수연이의 손길로 인해 가장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수연이는 쉼터 곳곳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울던 부엌은 최신식 조리시설을 갖춘 식당으로 변해 있었고 쫓겨나던 사랑채는 아이들의 놀이방이 되어 있었죠. 수연이는 마음속으로 묵은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안녕히 계세요. 슬픈 기억들. 수연이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식품회사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죠. 수연이는 올해의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 상을 수상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잡지 표지 모델로 나온 수연이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에게 있어 가장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 한강공원 잔디밭. 수연이는 쌍둥이 아들 도연이, 도진이와 함께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죠. 엄마, 나 잡아봐라.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이는 돗자리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도연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수연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물 주세요. 수연이는 얼음물을 건네며 아이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우리 아들, 오늘 신났네? 응. 엄마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엄마 태워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야. 5살 꼬마의 기특한 말에 수연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연이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죠. 우리 도연이는 엄마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옆에 있던 도진이도 질세라 수연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엄마 지켜줄 거야. 나쁜 사람들 못 오게 내가 다 막아줄게. 수연이는 양팔에 두 아들을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게 한 것도 모진 시련을 버티게 한 것도 바로 이 작은 생명들이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는 엄마의 보물이야.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수연이의 시선이 주차장에 세워진 벤틀리로 향했습니다. 트렁크가 활짝 열려 있었죠. 그 안에는 골프채나 명품 가방 대신 아이들의 공과 연 그리고 흙 묻은 장난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억 원짜리 차였지만 수연이에게 그 차는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싣고 달리는 든든한 가족의 발이 되어주는 도구일 뿐이었죠. 수연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갈까?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자. 네, 고기 먹으러 가요. 아이들이 수연이의 양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수연이는 아이들의 따뜻한 손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5대 독자를 낳지 못한다고 쓸모없는 며느리라고 쫓겨났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두 아들을 둔 엄마이자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바꾼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기사님, 집으로 가주세요. 수연이가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벤틀리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연이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씩 쓰다듬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훈장이 되었고 흘린 눈물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잘했어, 이수연. 정말 잘 버텼어. 수연이는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장손을 못 낳는다고 쫓겨났던 며느리,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날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칠 것 없는 탄탄대로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벤틀리는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힘차게 질주했습니다. 마치 수연이의 찬란한 미래처럼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수연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5대 독자라는 허울뿐인 명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굴러들어온 복을 내친 시댁의 최후는 비참했지만 절망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 일어선 수연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를 줍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야 가장 향기로운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요. 수연이가 벤틀리를 타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질주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도로 위에도 거침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자신만의 황금빛 벤틀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